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하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지난 시간에 정말로 재밌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프로파일러님이셨는데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네. 몇 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프로파일러는 5년이고 경찰로는 한 8년? 아니 남들은 진짜 경찰과 프로파일러 선망의 대상인데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큰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네. 아마 내면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힘듦이 어떤 몸으로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어느 날 이제 집에 가서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우는 저를 보게 됐고, 친구들하고 만나도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일단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힐링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게 뮤지컬이었어요. 뮤지컬? 네, 그래서 뮤지컬을 보고 나오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에너지 그대로 받고 오니까 너무 네. 행복한 거예요. 네.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아. 엉뚱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몸이 수술을 받게 되는 계기가 돼서 수술에 깨어나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바로 사표를 냈어요. 아. 그러니까 배우가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뭔가 여기서 스탑하지 않으면 일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뭔가 큰 타격이 오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그만두고 배우를 하려고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죠. 하긴 강력 사건 뭐 범죄자들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 동기나 뭐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검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여성 검사분들이 우리 프로파일러랑 비슷한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강력 범죄자들을 만나고 좀 본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만. 근데 저는 약간 조금 그래도 즉흥적으로 그만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저는 저 자신을 프로파일링을 해서 네, 본인 스스로 뭐라고 저는 심리검사를 6개월마다 스스로 검사를 받아봤었어요. 제 네. 스스로가. 그런데 제가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이 프로파일러를 하면 행복할까라고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배우였는데, 생각해보세요. 아주 초등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던 애가 부모님도 그런 애가 안 돼야지. 네. 그래서 네. 청개구리 심보로 그럼 남들이 반대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고 그러면 이제 바로 뭐 배우가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저 대학 입시도 봤고요. 아, 그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네, 진짜 모든 시험 볼 수 있는 곳은 다 봤었어요. 근데 이제 가고 싶었던 대학이 뮤지컬 하는 데여서 네. 이 공연예술학교 홍대에 들어가게 돼서 뮤지컬을 배우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첫 무대에 서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 대학원 면접할 때 교수님이 다 깜짝 놀랐겠어요. 프로파일을 보고, 그죠? 네, 사실은 그 회사 다닐 때쯤에 이제 그 야간학교 수업이 있어서 홍대에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아마 학과장님이 회사 그만두고 오세요. 여기는 회사 다니면서 못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봤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세 분이 다 놀라셔서 그래서 그만두고 오라고 하셔서 그만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야, 진짜 놀라겠네. 그 열정이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은 주로 뮤지컬 배우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뮤지컬 무대 한 2번 정도밖에 못 써봤고요. 보통은 거의 이제 무대, 그냥 연극 무대, 드라마나 영화 쭉 하고 있어요. 드라마에 또 그 유명한 시그널에도 보조작가로 또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원래는 자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같이 작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조 작가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그 전문 작가님은 이쪽에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자문도 하고 이제 글도 써주시고 그런 거네요. 프로파일링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리지만 김은희 작가님이 워낙 이런 스릴러라든지 수사물을 너무 많이 써보셨던 분이라서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하지만 큰 줄기는 정말 그리고 제가 김은희 작가님 정말 그때 놀라웠던 게 정말 논리적이세요. 계속 이게 수사 방향이 이게 될까? 다른 여지는 없을까? 계속 고민하세요. 그때 뭐 사이버 쪽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 이쪽 얘기도 다 썼었는데 프로파일링 부분은 사실 책으로 공부해도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자문을 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조 작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뭐 연극이나 뮤지컬 뭐가 있을까요? 영화도 좋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놀라실 텐데 매트릭스. 매트릭스요? 아 잠깐 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프로파일러는 늦게 됐지만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영화가 양들의 침묵이었고요. 양들 친구와 그리고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 뮤지컬도 막 그렇게 화려한 것보다 넥스트 노말이라는 미국의 한 그 가정을 다룬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와이프가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우울증을 20년 가까이 겪게 되면서 그 주변의 딸과 이제 아빠의 그런 상호작용 모습, 갈등 모습, 그런 중산층을 그리는 뮤지컬이 있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연극이나 뮤지컬 할 때도 이 프로파일러 활동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남들은 되게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장점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배우들, 프로파일러도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네, 사람, 분석하고 심리. 사람을 네.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배우는 되게 감각을 써야 되고 자극을 받으면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자극을 받으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한참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이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연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어요? 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시그널. 시그널인데 네. 실제로 제가 프로파일링 했던 사건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피해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 피해자 역할하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반성을 많이 했던 게 프로파일링 할 때 제가 피해자 파트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사실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윤상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기를 매일 썼어요. 왜냐면 연기를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일기를 매일 썼는데 그때 제가 피해자가 돼서 생각을 하니까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생활 패턴이었을지를 알게 되니까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내가 너무 좀 겉핥기식으로 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두 번째 역할은? 두 번째 역할을 KBS 유령을 잡아라라는 데서 장모라비 역할을 했어요. 그래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려요. 그래요? 전 항상 역할 들어오는 게 약간 작가나 뭐 형사나 약간 이런 역할이었는데 장무랑님 역할 딱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그 역할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이코패스 역할을. 직접? 네. 범인 역할을? 네. 보여지는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들이 사실 되게 상투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배우 남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막 보면은 테디 번디 같은 느낌의 사이코패스들이 다 거의 그려지는데 사실 뭐 정남규 같은 스타일 정말 연쇄살인범인데도 못생기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사이코패스들이 있는데 너무 전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한테 주어진다면 좀 다른 느낌의 사이코패스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께 궁금한 게 연기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과 다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을 속이고 연기를 역할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 일부 안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다고 봐요. 누구나 그런 기질이 있죠. 성가하기. 네.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저는 성선설을 믿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백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누가 저한테 유전을 믿느냐 아니면 교육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유전을 51대 4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전이 51? 네, 그래서 어쨌든 기질적인 면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이제 잘 표현했던 그 박사가 있는데 사이코패스 기질을 자신도 이제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자기네가 사이코패스냐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가게 족보를 조사를 했더니 자기네 집안에 살인범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수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질적인 면을 타고나는 거는 장전된 총을 가는 것과 같다. 다만 방아쇠를 당기는 건 환경과 교육의 문제다. 그랬을 때 방아쇠를 당기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질은 범죄로 발현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전 딱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유전이야 우리가 태어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 49%의 교육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는 내 아들, 내 딸이 범죄 피해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피해자가 안 되기를 원하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죠.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 아이가 가해자가 안 되도록. 그게 더 중요하죠. 가해가 없어야지 피해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라 내 아이가 가해자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요. 그것이 교육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만 조금만 바꿔도 어떻게 보면 저는 큰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네. 뭐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니까 사실 아이들의 인성을 안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이 경쟁을 하려면 나를 또 짓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욕구라는 거는 저도 되게 욕심 많거든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타인에게 저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이 남의 꿈까지 짓밟고 그렇죠. 남의 캐리어까지 짓밟는다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예 프로그램과 아주 그냥 꿀잼 토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